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맡기고 갔다는 것만 압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바로 엄마. 고아원 친구들과 동생들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제가 음식을 해서 친구들 먹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단 선생님들 몰래요. 엄마, 떡볶이 다 됐어? 그래,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냄새 너무 좋아. 빨리 먹고 싶다. 쉿, 조용. 선생님들 깨시면 큰일 나. 자, 됐다. 얼른 먹어봐. 너무 맛있어, 엄마. 꼭 진짜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아. 엄마 손맛이야. 너 엄마 손맛이 뭔지 알아? 그럼 우리 진짜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물론 가짜 엄마가 해준 것도 맛있어. 전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어서 엄마 손맛이 뭔지 몰랐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가정집 식탁에 둘러앉아 엄마 아빠랑 함께 밥을 먹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 밤마다 선생님 몰래 아이들에게 라면, 떡볶이 같은 간식거리부터 계란말이, 미역국 같은 엄마표 반찬들까지 열심히 해먹였어요. 그러다가 선생님께 딱 걸렸죠. 밤마다 무슨 짓이야? 먹는 게 부족했어? 배가 고파서 그래? 그건 아니고 그냥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밤에 몰래 그러면 안 돼. 너희들끼리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근데 식판에 먹는 밥 말고 진짜 집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것처럼 먹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안쓰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말없이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와 친구들의 야식 모임을 모른 척 눈 감아주셨답니다. 어느덧 저는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요.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 되어 보육시설을 떠나야 한대요. 그게 아동복지법이라고 했어요.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전 그때 5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0만 원으로는 방 한 칸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전 오갈 곳이 없어서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숙식이 다 제공되니까 착실하게 일하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네, 공장장님. 근데 여기 숙소에 혹시 주방도 있나요? 그럼.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지만 아침 저녁은 각자 해결하거든. 주방이 있다는 말에 전 기뻤어요.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요리할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을 당당하게 해먹을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독립이구나. 전 공장 생활에 금방 적응했어요.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 말고는 고아원 생활과 크게 다를 것도 없었거든요. 통장에 돈 쌓이는 것도 좋았고 같은 방 언니들이랑 같이 밥 해먹고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도 즐거웠죠. 근데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저와 달리 저의 팀에 유독 표정이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전 괜히 그가 신경 쓰였죠. 밥 먹었어요? 아니요. 왜 안 먹어요? 배고파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요? 여기 식당 밥이 별로 맛이 없어서. 그 남자는 괜히 키만 삐쭉하니 크고 삐쩍 마른 것이 딱 봐도 입이 짧게 생겼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내가 해줄게요. 그 남자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유난히 커다란 눈이 동그랗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 남자 얼굴을 자세히 마주봤는데요. 귀공자처럼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건 아마 이때부터였나 봐요. 무슨 음식 할 줄 아는데요?
뭐든지 말만 해봐요. 그럼 제일 자신 있는 거로 해봐요. 그날 저녁 저는 그 남자를 제 기숙사로 초대했어요. 잔뜩 기대한 그 남자 앞에 제가 내놓은 음식은 짜자잔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응? 떡볶이 몰라요? 이게 떡볶이라는 거구나. 뭐야, 떡볶이도 못 먹어본 거예요? 네, 이름만 들어봤어요. 전 마음 한편이 아려왔어요.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떡볶이같이 흔한 음식조차 못 먹어본 걸까요? 한번 먹어봐요. 나 떡볶이 진짜 잘해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 내가 해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고아원? 고아예요? 네. 엄마 아빠 다 안 계세요. 일가 친척도 없이 이 세상에 나 혼자예요. 나도인데. 저는 이게 운명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외로운 이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이 공장에 들어왔구나. 고아원에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는데요? 엄마. 엄마요? 네. 애들이 절 엄마처럼 의지하고 따랐거든요. 내가 그쪽도 엄마처럼 잘 돌봐줄게요. 앞으로 힘든 일 있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은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는 나이도 같더라고요. 둘 다 고아 출신에다 오갈 곳이 없어서 공장 기숙사에 들어온 것까지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외로워서 그런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도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찾아뵈어야 할 분이 있어. 누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결혼한다고 말은 해야 되니까. 전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에서 남친을 돌봐주신 분인가 생각했죠. 근데 남친이 왠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친을 따라 그 사람을 만나러 나섰죠. 근데 남친의 발걸음이 점점 이상한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우리는 고급 주택이 즐비한 성북동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기 맞아? 여기는 완전 유명한 부자 동네잖아. 여기 좀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여기 집들 진짜 럭셔리하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괜히 주눅 들어. 바보야, 쫄지 마. 여기 인간들 너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죽을 거 없어. 남친은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큰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러자 바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널따란 잔디 정원을 성큼성큼 가로질러가는 남친의 뒤를 전 쭈뼛거리며 따라갔죠. 집 안에 들어서니까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왔니?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더니? 잘 지내셨죠? 제가 없어서 그런가? 얼굴 좋아 보이시네. 또 보톡스 맞으셨어? 이놈 시끼. 농담하지 마.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남친과 서슴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여자는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예뻤어요. 전 살면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화려한 이목구비에 피부는 하얗다 못해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돈으로 관리 잘 받은 고급스러운 느낌? 근데 남친이랑 어떤 관계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고 누나라고 하기엔 좀 나이 차가 많고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나갔으면 그만이지. 여기 왜 또 들어왔어? 누가 반긴다고?
나도 영영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야. 뭐? 왜? 나 결혼할 거거든. 결혼하려면 둘이 살방 한 칸은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 여자는 그제야 남편 옆에서 좌불안석하는 저에게 눈길을 주더라고요. 그 정체불명의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 나갔다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결혼? 이렇게 아무나 데려오면 내가 오케이 할 줄 알았어? 어차피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쪽 오케이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내 허락 없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전 그 여자가 머리를 감싸주며 주방 쪽으로 간 사이에 남친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분 누구셔? 우리 엄마. 뭐? 엄마? 너 고아라며? 아, 친엄마는 아니고 새엄마야. 친엄마는 나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나 고아 맞지? 근데 새어머니가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시술을 많이 받아서 그래. 좀 있으면 환갑이야. 오 마이 갓. 전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가난한 청년인 줄 알았던 남친이 알고 보니 재벌 2, 3세쯤 되는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부모님을 모두 잃고 천덕꾸러기가 된 남친이 새엄마의 구박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가출해서 저를 만난 거였더라고요. 잠깐! 그럼 예전에 떡볶이 못 먹어봤다는 소리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는 게 아니네? 그렇지. 어릴 때부터 길거리 음식 같은 건 못 먹게 하셨어. 비위생적이라고. 너무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온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하지 마.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당분간만 여기서 살자.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 어차피 우리를 내쫓지는 못해. 이 집 새엄마랑 나랑 공동명의거든. 정말? 그래.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이렇게 해서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 출신 공장 근로자였던 저는 성북동 저택을 소유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판 신데렐라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부자 남편이나 크고 화려한 집이 생긴 것보다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어요. 물론 제 상상 속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늘 기숙사 같은 곳에서 공동생활만 하던 저는 가정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전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못마땅해 하셨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절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수선스러워? 아침은 활기차야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니? 제가 된장국 끓였어요. 아침 먹으려고요. 어서 식당으로 오세요. 아우 냄새. 골이 다 아프네. 이 집에서 누가 아침을 먹는다고 이런 걸 차려.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아침 한 끼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좋잖아요. 식구는 무슨. 난 됐으니까 얼른 치우고 커피나 줘. 그러지 말고 밥 드세요. 한국인은 밥심이라잖아요. 빈속에 커피 마시면 위장 다 버려요. 얘 진짜 웃기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참. 아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의사였어요. 그것도 소화기내과요. 소화기내과 의사 앞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위장벌이네 어쩌네 했으니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가소롭게 보셨겠어요. 창피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를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말해봐. 나 대학 다니고 싶어. 그런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지. 전공은 정했어? 식품영양학과에 가서 영양사가 되고 싶어. 나 사람들 밥 해먹이는 거 좋아하잖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좀 더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이고 싶어. 진짜 잘 생각했다. 당신한테 딱 어울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남편의 열렬한 지지 속에 열심히 공부한 저는 4년제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영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된 이후에도 저는 식구들 앞에서 당당히 길을 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의 손아래동서 때문이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남편과는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이복동생이었어요. 남편은 전처의 소생이고 시동생은 지금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유일한 자기 핏줄인 시동생을 좋은 집에 장가 보내려고 엄청 공을 들이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눈 맞아서 니들 멋대로 결혼했지만 우리 같은 상류층 혼사가 어디 그렇게 되니? 집안이며 재력이며 맞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고르고 골라서 둘째한테 딱 맞는 아가씨 데려오는 거니까. 너 손윗동서라고 함부로 할 생각은 아예 말어. 너랑은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네, 함부로 하긴요. 잘 가르쳐주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어머, 얘 웃기네.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 너한테 가르침 받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처음 시집 오는 새색시가 집안일이나 음식 같은 건 잘 못할 것 아니에요. 제가 잘 가르쳐야죠. 얘가 진짜 큰일 날 소리만 골라서 하네. 걔는 너랑 달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자란 애야. 집안일 시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니까? 그럼 앞으로 이 집 살림을 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하던 대로 네가 다 해야지. 그것도 안 할 거면 네가 이 집에 왜 필요해? 네, 그래요. 시어머니가 절 가사도우미 정도로밖에 취급 안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집 온 이후에 원래 계시던 입주도우미 이모님을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이모님이 하시던 일은 전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손아래똥소도 들어오는 마당에 집안일을 저 혼자 다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삼키고 훌훌 털어버리는 수밖에요. 에휴, 속상해봤자 나만 손해지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내가 한다 해. 내 별명이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다 해주지 뭐. 근데 동서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대단한 집 아가씨였어요. 감히 저 같은 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요. 동선의 집안은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의사 출신에 언니도 형부도 전부 의사인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동서 역시 시어머니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고요.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쁜지 한두 군데 성형이야 당연히 했다 치더라도 같은 여자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동서 사랑은 못 말릴 정도로 대단했죠. 글쎄 알고 보니까 우리 작은 애가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 사이에 예쁜 거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아이, 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직접 들었어. 환자들이 그런다잖아. 내가 원조 미녀 선생님, 얘가 2대 미녀 선생님. 요즘은 사자 직업 가진 엘리트 중에 미남미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안이 좋으니까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가? 하긴 옛날이나 개천에서 용났지.
요즘 세상엔 개천에서 용 안 나. 돈 많은 부잣집에서 용 나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와 동서의 한심한 대화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의사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인성교육 좀 더 받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불똥이 저한테 튀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도 사자 직업 가지셨잖아요. 영양사. 어머, 아유 그러네. 우리 집 여자들은 다 사자네? 하긴 영양사가 사자면 파리도 새다. 그쵸, 어머니? 동서의 시덥지 않은 직업비하 농담에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뭐? 파리도 새? 차그는 어쩜 이렇게 위트 있니? 전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소심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영양사가 뭐 어때서? 사자 맞잖아. 이것도 전문직이야. 나도 국가고시 합격했어. 그럼요. 누가 뭐래요? 저 남의 직업 비하하고 그러는 천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나저나 내일 직원 식당 메뉴가 뭐예요, 형님? 감자탕. 저 사실 어머니랑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서 일하거든요. 물론 병원 사람들은 저랑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모르죠. 물론 저도 병원에 가족관계가 알려지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생활이 직장에 알려지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형님, 메뉴가 너무 헤비해요. 좀 더 라이트한 거 없어요? 이러니까 직원 식당 메뉴가 인기가 없지. 감자탕은 전 직원한테서 희망 메뉴 신청받아서 1위한 메뉴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말도 안 돼. 어머니, 내일 점심은 저랑 밖에서 사 먹어요.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거로요. 그럴까? 그래도 오후에 환자 보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 한국인은 밥심인데. 얘는 맨날 밥심 타령이야. 미국인들은 다 밥 못 먹어서 쓰러졌다니? 그래요. 저 시어머니와 동서 같은 여자로서 인정합니다. 둘 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보다 훨씬 잘나고 훌륭한 분들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저를 깎아내리고 씹으면서 즐거워하는지 전 날마다 두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뭐지? 오늘 어머니 손님 오시기로 했나? 그런데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저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할애비다. 네? 뭐라고요?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이제 이 할애비가 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할아버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웬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대기하고 있던 비서 같은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서류冊을 건네더라고요. 그 서류 맨 앞장에는 땡땡 고아원이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땡땡 고아원? 거기는 제가 살던 곳인데 그거 무슨 서류예요? 힐끔 들여다보니 서류철 안에는 제 사진과 저의 인적사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내 손녀딸이 시설에 입소할 때 작성한 서류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니냐? 저 맞긴 한데. 맞다니까. 내가 너의 친할아버지야. 말도 안 돼. 저한테 할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럼
어서 할아버지한테 와라. 진짜 제 할아버지라면 왜 이제야 절 찾아오신 거죠? 미안하다. 나도 네 존재를 얼마 전에 알게 됐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막힌 스토리였습니다. 너 땡땡그룹이라고 아니? 내가 거기 창업주란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땡땡그룹이라면 규모는 작지만 건설 쪽에서 아주 알짜배기라고 소문난 건실한 기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땡땡그룹 회장이라고요? 그래. 네 아빠는 내 하나뿐인 자식이고 너는 내 하나뿐인 소녀딸이란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이 할아버지 얘기가 사실이라면 전 재벌 3세라는 말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럼 부잣집에서 왜 하나뿐인 소녀딸을 고아원에 버려요? 이상한 얘기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저 출근해야 돼요. 잠깐만 얘기를 좀 들어다오. 네 아빠와 엄마에 관한 얘기야. 아빠와 엄마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저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네 아빠가 어느 날 웬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더라.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시골 아가씨였어. 너도 알겠지만 사업하는 집에서는 결혼도 비즈니스 아니냐. 그렇게 아무하고나 결혼시킬 수는 없었지. 내가 결사 반대해서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았다. 근데 이 아가씨가 벌써 우리 집 자손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뱃속에 있던 그 아기가 저란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네 엄마는 내 아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혼자서 널 낳았더구나. 근데 왜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낳은 저를 고아원에 버렸대요? 혼자 키우려니까 힘들어서 그랬대요? 그런 거 아니다. 엄마는 널 잘 키우고 싶었을 거야. 절대로 버린 건 아니야. 그동안 부모 없이 살면서 받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어요. 버린 거 아니면 뭐야? 왜 나를 고아원에 혼자 뒀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네 엄마가 병이 들어서 너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가 고아원에 맡겨진 거야. 불쌍한 것.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니 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돌아가셨나요? 아니, 네 아빠는 살아있어. 사실은 아빠 부탁을 받고 널 찾아온 거야. 네 아빠가 너를 무척 만나고 싶어 한다. 나랑 같이 가주겠니? 아무리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난 생판 모르는 할아버지를 선뜻 따라 나설 수는 없었어요. 엄마 아빠의 스토리도 왠지 꾸며낸 이야기 같았습니다. 혹시 사기꾼 아냐? 일단 전 의심부터 했죠. 어쨌든 요즘은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니까요. 지금 할아버지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일단 유전자 검사 먼저 해볼게요.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시죠? 아빠는 검사 결과 나오고 나면 그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비 닮아서 똑 부러지는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말이야,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난 한눈에 딱 알아보겠어. 눈매며 말투며 완전 내 아들 판박이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99.99999% 일치.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였죠. 저는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은 겁니다. 전 그 길로 할아버지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간다더니 저를 시어머니랑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전 화들짝 놀랐어요. 아직은 시어머니께 아빠를 찾았다는 얘기를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긴 왜 온 거예요? 여기는 병원이잖아요. 사실은 네 아빠가 좀 아프다. 네? 어디 가요? 암이야. 지금 항암 치료받느라 VIP 병실에 입원 중인데 너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이리로 곧장 데려온 거다. 겨우겨우 만나게 된 아빠가 암에 걸려 아프시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할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아빠의 병세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VIP 병실에 들어서니 병색이 짙은 사람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아빠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도 이상하게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핏줄이 당긴다고 하나 봐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며 마른 몸이 그대로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나도 너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았단다.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죠. 부모 없이도 정말 잘 자랐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부모님이 많이 그리웠어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자기 딸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몇십 년을 흘려보냈네. 어디 다시 한번 얼굴 좀 보자. 아빠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지고는 찬찬히 저를 뜯어보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손길인데도 싫다거나 어색하다는 느낌보다는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를 꼭 닮았다. 엄마 얼굴 그대로야. 내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나이 정도 됐겠구나. 기다리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찍 가다니. 그래도 이렇게 자기랑 꼭 닮은 딸을 남겨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건 기적이다. 전 살면서 나는 누굴 닮았을까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얼굴을 부여잡고 엄마 생각에 눈물 흘리는 아빠를 보며 저와 꼭 닮았다는 엄마라는 사람이 미치도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쾌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 요리를 정말 잘했지. 사람들 밥해 먹이는 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서 음식을 했어. 네 엄마 시골집은 언제나 사람들 소리로 왁자지껄했지.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정말 그랬구나. 전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엄마의 DNA를 느꼈어요. 엄마도 나처럼 요리하는 걸 좋아했구나. 나도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엄마의 손맛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엄마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지. 특히 된장국이 생각나네. 시금치를 넣고 끓이는데 얼마나 구수한지.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를 않아. 허공을 응시하며 그리움에 잠긴 아빠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나오는 애절한 표정이었어요. 전 궁금해졌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절절한 사랑을 아빠는 왜 한 번도 찾지 않은 걸까요? 근데
왜 그동안 엄마를 찾지 않은 거예요? 엄마 소식을 최근에 들으셨다면서요. 그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네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거든. 네? 할아버지가 거짓말을요? 네 엄마가 벌써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산다고 거짓말을 했지. 그럼 단념할 줄 알았거든. 할아버지의 거짓말에도 아빠는 엄마를 못 잊고 지금껏 평생 혼자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아빠와 제가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둘 다 외롭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글퍼졌습니다. 그런데 슬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지게 생겼네, 우리 딸.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치료 잘 받으시고 일어나셔야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죽고 사는 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 난 이제 힘들 것 같다. 또 그 약해 빠진 소리. 네 소원대로 딸도 찾아다 줬는데 힘내서 잘 살아야지. 늙은 아버지 앞에서 자꾸 죽는단 소리 할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만약에 저 없더라도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꼭 보살펴 주셔야 돼요.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오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솔직히 좀 기뻤어요. 난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쫙 펴지고 뱃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이런 느낌인가 봐요. 할아버지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네 아빠 병세가 좀 위중한 상태야. 가끔 찾아봐 줄 수 있겠니?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당장은 좀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그래. 나야 뭐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결정을 기다리마.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알아야 한다. 네가 부모 없이 그렇게 외롭게 자란 건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라 이 할애비 잘못이라는 거.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사람 마음을 억지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그래서 어린 네가 너무 큰 피해를 당했구나. 할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할아버지도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전 할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을 겪고 와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좀 둔감한 우리 남편까지 눈치를 챌 정도였나 봐요. 오늘 이상한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뭐가 이상해?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아. 귀신이라도 본 거야? 나 오늘 아빠 만났어. 뭐? 누구를 만나? 아빠? 당신 아빠 안 계시잖아. 그러게. 나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더라고. 뭐야? 알아듣게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저는 남편에게 그간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아빠를 만난 일부터 엄마가 이미 돌아가신 이야기, 아빠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 것까지요. 물론 할아버지가 땡땡그룹 회장님이란 건 살짝 빼고 얘기했어요. 그것까지 알고 나면 남편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야? 이거 진짜 영화 한 편이네. 어떻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나저나 나도 장인어른이랑 할아버님께 얼른 인사를 드려야겠다. 당신이? 그럼 당연하지. 하나밖에 없는 사위잖아. 게다가 지금 몸도 안 좋으시다며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빠 뵈러 자주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거절했어. 자기야, 왜 그랬어? 지금 필요한 건 마음의 준비가 아니야. 무조건 많이 만나서 아버님하고 정을 쌓아야지. 마음의 준비만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망설이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아빠마저 돌아가시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저는 다음날 당장 남편과 함께 아빠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넉살 좋게 넙죽 인사드리자 아빠가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로 준비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니? 제가 끓인 시금치 된장국이에요. 어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가 끓인 거랑은 완전 다르겠지만 그래도 드셔보세요. 아빠는 눈을 감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향 좋다. 그리고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된장국을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어때요? 엄마 손맛이랑 비슷해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옛날 그 맛이야. 너 진짜 엄마 손맛을 이어받았나 보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뱃속이 시원한 게 속이 확 풀리네. 땀도 막 나고 몸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 우리 딸 덕분에 귀한 음식 정말 잘 먹었다. 오랜만에 음식 한 보람을 느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짜네, 건강에 안 좋네, 칼로리 폭탄이네 하면서 시어머니랑 동서한테 잔소리만 실컷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과 저는 아빠를 계속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된장국을 맛있게 드신 그날 이후로 아빠의 건강이 조금씩 호전되는 게 보였어요. 정말 저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빠의 강한 의지가 병을 물리치고 있는 걸까요? 아빠는 혈색도 좋아지시고 식사도 잘하셔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저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죠. 근데 제가 아빠 병문안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 시어머니와 동서는 갈굴 사람이 없어서 많이 심심했나 보더라고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제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왜 요즘 집안 청소 상태가 엉망이야? 세탁물도 잔뜩 쌓여있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집안일 할 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며칠만 도우미 이모님을 부르면 어떨까요? 뭐야? 형님 진짜 바쁜가 보네요. 설마 바람난 건 아니죠? 뭐? 바람? 큰애 너 진짜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이라니. 절대 아니에요. 저 사실은 최근에 아빠를 찾았어요. 뭐? 너 고아잖아. 잃어버린 친부를 찾았다는 거야? 어머, 축하할 일이네요, 형님. 근데 잘 알아보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이 워낙 많아서. 그래.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일은 못하고 계세요. 좀 편찮으셔서. 제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그동안 좀 바빴던 거예요. 좀 수상하네. 너 돈 있는 집 며느리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이 사기당하면 우리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는 해봤어? 진짜 친부 맞아? 사기니 뭐니
아프신 분한테 말씀 좀 지나치시네요. 그만들 하세요. 우린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죠. 제가 친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는데도 전혀 공감을 못하고 아빠를 나쁘게만 보는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전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제 가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일하다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에 떡하니 휴대폰이 하나 놓여있지 뭐예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집어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휴대폰이더라고요. 어머, 이거 우리 동서 휴대폰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 웬일이래? 아내 데스크에 맡기려고 휴대폰을 들고 나섰는데 복도 저 앞쪽에서 동서가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발걸음이 급한 게 아무래도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급히 동서를 불러 세웠죠. 이은정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몇 번을 불러도 동서가 뒤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걸음은 또 어찌나 빠른지. 제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큰 소리로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 그제야 뒤돌아보는 동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동서 휴대폰을 신나게 흔들어 보였어요. 동서, 휴대폰 잃어버렸지? 여기 있어. 근데 동서는 무서운 표정으로 절 노려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휙 낚아채고는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겁니다. 뭐야, 왜 저래?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저는 당황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동서가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형님,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까 병원에서 왜 아는 척하고 그래요? 누구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요?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크게 부른 거야. 그렇다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불러제끼면 어떡하냐고요? 동서의 언성이 높아지니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형님이 병원에서 저한테 동서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요. 근데 너도 참, 아유, 병원에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작은 애가 많이 당황했겠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영양사 가운 입고 그렇게 불러대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는 소심하게 반박했죠. 영양사 가운이나 닥터 가운이나 비슷하지 않나? 영양사 가운이 뭐 어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직원 식당 영양사가 우리 형님이라고 하면 저 창피해서 병원 못 다녀요? 그래, 큰애야. 조심 좀 해.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지. 우리는 의사라서 사회적 신분도 있고 체면도 있는 건데 자꾸 친한 척 아는 척 그럼 곤란하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리고 얼마 후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직원 식당 메뉴는 오랜만에 갈비찜이었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게 돼서 기분이 좋았죠. 식당에 온 직원들도 다들 맛있다면서 몇 번씩 더 갖다 먹어서 괜히 뿌듯했어요. 영양사님,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저한테 잘 먹었다는 감사 인사까지 해주시니 영양사로서 정말 보람 최고였죠. 근데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배식하는 이모님들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얼른 배식을 도왔죠. 그 타이밍에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선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갈비찜을 듬뿍 퍼서 동서 식판에 담아주면서 말했죠. 동서, 많이 먹어. 동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동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동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영양사님이랑 동서지간이세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서 아는 체 하지 말라던 동서의 경고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동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공사 구분이 없어! 동서가 손을 번쩍 들어 제 뺨을 때리려던 찰나 누군가 동서의 손을 낚아채며 동서의 따귀를 힘껏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전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병원 관계자와 경호요원들이 전부 쩔쩔매며 할아버지 주위를 에워싸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는데도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보고 섰기만 하더라고요. 원래 동서 성격대로라면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뺨을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동서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장님! 자네, 수학인외과 이은정 선생인가? 네. 이 선생은 내 방으로 오고 나머지는 여기 정리들 하게. 알고 보니 땡땡그룹 회장이었던 할아버지는 이 병원의 이사장직도 맡고 계셨더라고요. 당시 소녀딸이 사람들 앞에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물불 안 가리고 먼저 나서신 것이었죠. 그 후 동서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와 직원 식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환자들 사이에서 동서에 대해 나쁜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한몫했죠. 동서가 환자들 예약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동서는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일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공동으로 되어 있던 집 명의를 정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아버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저와 함께 우리 아빠를 모시기로 했죠. 아버님 집 넘긴 거 후회 안 하겠어? 당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집이잖아. 아버님이랑 함께한 추억도 많을 텐데. 괜찮아. 추억은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나 멋있었다. 장난하지 말고. 괜히 내가 미안해지잖아. 괜찮아. 내 몫의 유산은 확실하게 받아냈으니까. 이제부터 장인어른이랑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지 뭐. 고마워 여보. 우리 남편 너무 착하지 않나요? 이렇게 남편과 저는 시골 별장에서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저희와 함께 몇 년을 더 행복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아빠와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슬펐지만 마지막을 제가 지켜드렸다는 것으로 위안 삼고 슬픔을 달랬습니다. 저보다도 하나뿐인 아들을 앞세운 할아버지가 더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프지 않고 훨훨 날아다녔으면 좋겠구나. 꼭 그러실 겁니다, 할아버지. 지금쯤 엄마하고도 만나셨을까? 그러셨겠지? 두 분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고맙다. 너희 둘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너희들 없었으면 나 혼자 어쩔 뻔했니? 할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실게요. 남편과 저는 할아버지를 곁에서 모시기 위해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집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넘겨준 집 바로 옆집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쭉 살아온 그 집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너를 겪어보니까 얼마나 허무하던지.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바로 옆집에 있더라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 이제는 운명을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살자. 그때 집 앞을 서성거리던 시어머니와 동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옆집으로 이사 온다고 하니 반가워서 기다렸지. 우리가 만나서 반가워하고 그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동서까지? 별일이네? 원래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아유, 너는 참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계셨으면 진작에 인사자리를 한번 마련했어야지. 제가 아빠 찾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기꾼 취급하셨잖아요. 그거야, 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지금이라도 이사장님이랑 어떻게 자리 한번. 제가 시어머니한테 잡혀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끌어서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어서 들어가자. 춥다. 어머, 저 이사장님! 할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리는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눈길 한번 안 주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간절한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조만간 저 붙잡고 동서 복직 얘기를 꺼내실 것 같은데 딱 잘라야겠죠?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끊어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집중하려고요. 역시 남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